안녕하세요. 고인류학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교 인류학과 이상희입니다. 호모 날레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고인류 화석종입니다. 2013년에 발견되고 발표되고, 그러니까 발견과 발표가 사실 그렇게 속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아주 급히 나온 거죠. 날레디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동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길어요. 그 직선거리 200m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 200m를 기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엄청나게 긴 거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동굴에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낮은 좁은 통로를 겨우겨우 기어서 지나가서 또 굉장히 엄청나게 가파른 둔덕도 올라가고 쭉 미끄러져 내려가서 저 끝에 갔더니 고인류 화석 뼈가 있었다는 거죠. 뼈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짐승들이 갖다 놨다죠. 동굴 사는 짐승들이 가져다 놨지만 인류의 뼈만 있었다. 다른 뼈는 없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발견이 되자마자 매장 가능성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논란을 가지고 왔죠. 왜냐면 우리는 두뇌 용량 같은 경우에는 쭉 직선적으로 계속 증가했다고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400cc에 호모 에렉투스 200만 년 전에 900cc에 거기에다가 넨데르탈 정도가 되면 1700cc에다가 지금의 1400cc로 다시 줄어들었다. 그 직선에 갑자기 틱하니 600cc가 3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 정도보다 좀 전에 나타났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의외의 발견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매장을 했다니요. 매장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상태를 살아있는 상태와 다르게 인지하고 그리고 주검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한다는 것, 다른 세계를 생각한다는 것.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검이 있는 세계를 표시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다른 세계라고. 구덩이를 파든 아니면 돌 이렇게 열을 지어놓든 피라미드를 세우든 여하튼 산자의 세계와 분리된 세계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산자의 세계를 이해해야 되고 죽은 자의 세계를 이해해야 되고 그 두 세계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다는 거를 이해해야 되고 그 경계선을 다른 무엇인가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아는 겁니다. 이것을 고릴라 정도의 두뇌 용량을 가지고 있던 호모 날레디가 했다고요? 물론 불가능하진 않죠.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호모 날레디가 과연 매장을 했을지는 그 직선거리 200m 빡빡 기어서 그 많은 주검을 그 먼 곳까지 가지고 갔다는 거. 그랬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훨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학계는 그 가설에 대해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확증되지는 않고 그 바탕되는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결정을 좀 유보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정말 호모 날레디가 매장을 했다면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두뇌 용량이 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중요한 상징적인 추상적인 행위를 하는데 큰 머리가 필요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침팬지와 같은 생명체가 그 정도의 두뇌를 가지고도 충분히 상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시츄에이션입니다. 왜냐하면 호모 날레디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년 전입니다. 네안데르탈인보다도 훨씬 전이에요. 네안데르탈인의 반도 안 되는 머리 크기를 가지고 있는 화석종입니다. 한 500cc, 600cc, 그 정도. 아주 작은 정도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400cc였잖아요. 침팬지가 400cc였잖아요. 이 인간의 갓난 아기가 400cc였죠. 그보다 조금 더 큰 게 600cc일 텐데 그게 호모 하빌리스 정도예요. 고릴라가 600cc 정도 돼요. 30만 년 전이면 네안데르탈린 조금 전이죠. 현생 인류가 지금 평균 1400cc잖아요. 네안데르탈린은 평균 1700까지도 바라봅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전에 1700짜리가 나타나기 전에 600짜리가 있었던 거죠, 아프리카에. 리 버거가 이 호모 날레디를 발견하고 굉장히 특이한 곳에 있는 화석을 꺼내 오려면 굉장히 특이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죠. 그 특이한 몸집이란 작은 몸집에 목숨을 걸고라서라도
화석을 꺼내올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 뽑아놓고 보니 다들 젊은 여자 박사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발견을, 이렇게 중요한 발굴을 검증되지도 않은 젊은 여자들한테 맡겼다고 해서 리버거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응원했죠. 약간 좀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는 이 고인력계에서 더 문호를 열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미국이 아닌 곳에서 박사를 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는 이런 움직임을 저는 응원을 했는데, 작년에 남아프리카에서 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호모 날레디 화석을 태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학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왜 어쩌다고 그런 일을 한 것이냐. 왜냐하면 화석은 정말 너무너무 귀중한 거거든요. 그거를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우주선에다가 태워서 실어 보냈다는 것도 되게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화석이 네 거냐? 인 거죠. 리버거처럼 백인 남성이 남아프리카에서 나온 화석을 자기 것이냐 결정을 해서 우주로 쏘아 보내는 행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크게 실망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호모 날레디가 작은 두뇌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호모인가? 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호모 날레디는 두뇌 용량이 좀 작을 뿐이지 다른 몸집은 다른 호모와 똑같아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몸집이 1m 정도였는데 호모 에렉투스 같은 경우가 180cm도 우리가 바라보거든요. 1m짜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1.8배를 불려서 뻥튀기 해놓으면 호모 에렉투스가 되느냐 하면 그거 아니거든요. 이 둘 사이에는 비율이 다릅니다. 다리가 일단 길고요. 호모 에렉투스와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사이에 이 몸통 길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 키 차이는 주로 다리 길이에서 옵니다. 근데 이 호모 날레디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몸집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몸집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모인 것이 분명하고, 또 두뇌 용량이 작지만 600cc는 호모 하빌리스가 있었기 때문에 호모로서 작은 두뇌 용량이지만 불가능한 두뇌 용량은 아닙니다. 놀라운 부분은 호모 하빌리스만 하더라도 200만 년 전 화석종이니까 그런 180만 년 전, 200만 년 전에 나왔어야 하는 두뇌 용량이 30만 년 전에 등장했다는 게, 그게 놀라운 거죠. 이 호모 날레디 때문에 작은 두뇌가 부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호빗이라고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 섬에서 발견된 고인류 화석이 있거든요. 그 고인류 화석 6만 년 전 화석인데 두뇌 크기가 400cc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몸집도 1m 정도고, 말하자면 4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있어야 하는 그런 두뇌와 그런 몸집이 6만 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호빗이 발견됐을 때 이 호빗이 과연 호모플로레시엔시스라는 새로운 화석 종인지 아니면 홀로 특별한 병리학적인 예외적인 케이스인지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웠는데, 지금은 플로레스의 머리가 작고 몸집이 작은 사람들이, 고인류가 살았다는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석기들도 있어요. 도구를 만들어 썼거든요. 여기는 물론 뭐 매장이랄지 다른 상징적인 행위하고는 연결되지 않는데, 최근에 필리핀의 루존이라는 섬에서 발견된 호모 루소넨시스 같은 경우도 작은 머리를 가늠하는 그런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와 더불어 최근에 또 인도네시아 쪽에서 5만 년, 3만 년 전에 벽화가 나온 거예요. 이 벽화는 3만 년 전 유럽의 후기 구석기에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이었는데,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벽화가 인도네시아에서 나오고, 그 인도네시아에서 작은 몸집, 작은 두뇌의 고인류가 나왔다는 거는 그 둘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다면 호모 날레디까지 다 어울러서 이 몸집과 두뇌와 상징 행위 간에는 그렇게 큰 연결점이 없는 다양한 인류들이 할 수 있었던 문화생활이 바로 벽화였을까요? 그래서 지금 아주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만한 부분입니다. 의무적 두발 걷기는 우리 삶에, 혹은
그 이후의 진화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출산입니다. 두발 걷기를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골반은 좁은 골반이겠죠. 그래야 한 다리로 섰을 때 중앙선에 가까울수록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골반은 좁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골반이 좁다는 얘기는 산도가 좁아진다는 것을 뜻하겠죠. 근데 인류는 이 좁아진 골반을 가지고 있는 인류로서 무모한 모험을 하게 됩니다. 큰 두뇌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인원 같은 경우에는 산도 대비 태아의 머리 크기가 작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유일하게 산도보다 신생아 머리가 큽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할머니들이 오모이 부서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큰 두뇌를 가진 아기를 낳게 되면서 인간은 유일무이하게 난산을 하는 종이 된 겁니다. 이거는 사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생명체는 먹고 생식하자고 사는 건데 재생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정도로 끔찍하게 힘들고 아픈 과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발 걷기와 연관되었다는 그 가설 중에는 성부 선택도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의 2차 성징,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수유를 하는 동안에도 크지만 수유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큰데 그거는 인간의 특징이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수유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가슴이 쪼그라듭니다. 랄지 남자들의 생식기가 특히 음경이 고환보다 침팬지에 비해서 크거든요. 침팬지는 고환이 훨씬 큰데 그 모두 두 발로 섰을 때 이렇게 눈에 딱 보이니까 2차 성징이 두 발 걷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발 걷기를 위해서 2차 성징이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의 독특한 2차 성징은 두 발 걷기라는 그런 환경에 의한 부산물이라는 가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가설까지도 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자료로서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건 재미있는 이야기고 학술적인 과학적인 가설이 아닌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로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왜 두뇌가 커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왜 우리가 머리가 크냐?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인지 과정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그걸 통해서 훌륭한 도구를 만들고 상징 행위를 하고 문화 생활을 하고 언어를 하고 뭐 이렇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의 머리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머리가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최근에 나온 머리 작은 고인류 화석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닌데 머리 안 커도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큰 머리는 왜 있을까? 대답은 없습니다.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다들 하나같이 흥미로워요. 그래서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이루는 동물들일수록 머리가 크고 그런데 무리 중에서 가장 큰 무리는 인간의 무리거든요. 인간의 무리 중에서 특별한 점은 우리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무리를 이루어서 산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리가 크면 클수록 서로 이해해야 되는 관계에 관련된 정보가 커집니다. 그 정보를 다 알고 저장하고 그리고 무한대로 엮여져 나아가는 사회적인 관계의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그건 모두 상대에 대한 정보에서 나오거든요. 상대를 알아야 같이 살고 같이 일하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류가 지구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가장 무서운 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큰 머리, 큰 두뇌 는 사회성 그리고 집단의 크기와 연결된다는 가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설득력이 있고 그 외에는 그다지 설득력이 있진 않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